호암 이병철 선생님께서 나는 항상 청년의 실패를 흥미롭게 지켜본다. 청년의 실패야말로 그 자신의 성공의 척도다. 그는 실패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대처했는가, 낙담했는가, 물러섰는가, 아니면 더욱 용기를 북돋아 전진했는가. 이것으로 그의 생애는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삼성 이재용 회장님의 어깨가 많이 무겁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삼성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목을 잡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위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마저 이 지금 현재에 대한 반도체 산업에 상당히 페널티를 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방어하겠냐는 질문에 그들이 우리 반도체 산업의 약 100%를 가져가긴 한다. 그리고 지금 대만이 우리나라,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으면 이제 그것도 가져갈 것. 그리고 차후에 이 모든 것들은 다시 자기 나라로 가져갈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로만 보더라도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후에 재선을 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반도체 산업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좀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하락 사이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5%대로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너스 1%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악재 게이트가 터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에 외국인들에 대한 이탈 물량이 상당히 큽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2024년도 상반기에서부터 하반기까지 제일 큰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었죠. 특히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주도적으로 많이 담았었는데, 저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우려스러운 발언을 쏟아내면서 지금 현재 코스닥에 대한 부품 장비, 소재 부품 장비 업종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대형주로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VEU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 라이센스라고 하는 건데, 미국 반도체 수출 법안이 엄격하게 지금 현재 마련이 되면서 미국 자체 내에서 승인받은 기업만이 뭐를 수출할 수 있냐면 반도체를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죠. 근데 이마저도 다시 번복되는 거 아닌가,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이 반도체 지원금을 삼성한테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누구보다,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그런데 이러한 반도체 지원금들이 이제 뭐한다? 끊기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리스크가 부각이 됩니다. 리스크 부각 두 번째. 그리고 트럼프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트럼프 재선이 하게 되면 그도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예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삼성은 미국을 빨아먹는 안 좋은 기업이다 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또한도 리스크 부각이 세 번째가 되는 거겠죠. 지금 현재 내수적으로나 외수적으로나 이러한 악재 리스크가 계속 뜨고 있는데, 아까 호암 이병철 회장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우리 이재용 회장님께서 과연 삼성을 용기를 북돋아서 전진시키는가, 아니면은 이대로 여러 가지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낙담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국공신이 삼성 일가에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일제강점에서부터 삼성 일가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룩하는데 정말 90%를 해 주었기 때문에, 삼성 일가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까지 성장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삼성을 아끼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재용 회장님이 조금 힘을 내주셔서 지금 현재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좀 다시금 용기를 북돋아서 전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몇 가지를 준비를 했죠. 일본 부동산 붕괴가 왜 일어났는가? 금리 인상입니다. 1989년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켰고 투자 열기를 식히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3.5%로 계속해서 동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업자들이 최대치로 줄 파산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 지금 현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오늘 뉴스로 보니까 은행에서도 지금 현재 대출의 고비를 더 쬐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가 주식시장의 붕괴입니다. 1990년도 초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둔화입니다.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일본 부동산 붕괴의 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랑 많이 닮아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랑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경제 성장률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2021년도에 경제 성장률은 4.3%에 육박했는데 2년 후인 2023년도는 지금 현재 GDP가 1.4%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1.4%에 그쳤다라는 말이죠. 근데 저렇게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고 반도체에 대한 업종의 산업에 대한 규제안들, 법안을 마련하게 돼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출에 대한 품목 허가들이 더 줄어들고 여러 가지에 대한 승인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차후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1.4가 아니죠. 거의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업이 대한민국 GDP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만약에 반도체가 산업이 무너진다? 대한민국 경기 침체, 경기 하락 사이클에 바로 접어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일본 부동산 붕괴 계기와 많이 밀접해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주식시장 붕괴되고 있고, 대출 규제 강화되고 있고,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뭐 서울 집값이 얼마가 올라간다,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부동산 버블이 1980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정점, 하이 정점을 찍는 데는 몇 년이 걸렸냐면 11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최고치를 찍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죠. 1992년도. 이 정점을 찍고 다음 해인 1992년도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고 일본 경제는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로부터 잃어버린 10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 이후부터 2024년도 일본 경제가 지금까지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에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2년 만에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몇 년 만에 버블이 터질지 몰라요. 버블은 여러분들 거품이라는 거는 거품이 터지기 전까지 거품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 미국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거품인지 모르죠. 왜?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아차 뭐지? 하는 순간에 와장창창 무너졌을 때 아, 이게 거품이었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거품은 당장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안심할 필요는 없고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고위험 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사단이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이 안 돼서 디폴트 우려감을 키웠고, 그걸로 인해서 미국이 2000년대 초반에서 시작이 됐지만 2006년 최고치를 찍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6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다음 해인 2007년도부터 뭐가 됐다? 와장창 붕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결론은 7년 만에 버블이 터졌다. 일본은 12년 만에 버블이 터졌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미국의 파산 건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선언한 게 WHO, 이 미국의 이 보건 기구가 2020년도였죠. 2020년도 때 2021년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팬데믹 선언을 했어요. 그게 좀 극단적이라고 봐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굳이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안 했더라면 경제가 이렇게까지 곤두박질 치는 일은 없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움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 파산 건수가 엄청 떨어졌어요. 왜? 돈을 많이 지급을 했으니까. 너도 나도 야 우리 정부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다 보조금 지원을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구매력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주식도 사고 여러가지 소비도 많이 사고 일자리도 굳이 일을 구하지 않더라도 돈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파산 건수는 깜짝하고 떨어졌지만 지금 현재 파산 건수가 2020년도 21년도 팬데믹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파산 건수가 그만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서울 부동산 버블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KB부동산 리브부동산에 나와 있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이래요. 대한민국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이다. 근데 실질 가치는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가치는 12억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국민 한 사람당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다 비교하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다 대조하고 조합했을 때 실질적으로 실질 가치, 대한민국 서울의 가치는 얼마냐고 했을 때는 아파트의 가치는 8억밖에 안 된대요. 8억이래요. 그럼 버블 프리미엄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의 버블 프리미엄, 거품이 얼마나 껴있냐, 부동산이 50% 정도가 높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의 실질 가치는 8억인데 50%니까 4억이 추가돼서 지금 현재 12억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거겠죠, 평균적으로. 지금 가격도 프리미엄이 50% 정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평균적으로 50%가 넘게 여러분들이 웃돈을 주고 부동산을 사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질 가치보다 더 많은 수익으로 여러분들께 얻어가려면 지금 현재 프리미엄보다 50%의 프리미엄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이 껴줘야 되는 건데, 과연 지금 같은 경제 성장률과 경제 사이클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 프리미엄이 더 껴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을, 고삐들을 지금 현재 여당에서 많이 잡고 있는데 이전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갭 투기에 대한 열풍만큼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있는가, 재료가 있는가라고 따져봤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많이 높아요. 2023년도 기준으로 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국가 채무 비율은 50%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50%, 대한민국의 100%의 자산 중에 절반 이상이 부채예요. 경제 성장률은 몇 프로냐? 2023년도 기준으로 1.4%입니다. 1.4%. 그러니까 이게 더 꺾이면 더 힘들다라는 거겠죠. 쭉쭉 넘어갈게요. 가계 신용대출, 그러니까 집 산다, 아니면은 뭐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한 대출 받은 거는 1767조 원이 육박돼요. 전 국민이 1767조 원을 육박한다, 신용대출이. 근데 국가 채무 비율은 1196조 원을 육박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GDP의 50%에 대한 부분이 1196조 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 비율보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국민 한 사람당 갖고 있는 빚이 더 많은 상태로 초과가 돼버린 거죠. 뭐 때문에? 아파트 광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전 보고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 마을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부동산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김준경 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님의 해안을 우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안을 좀 주목을 해보자. 이게 2023년도 조선일보 칼럼에 발췌를 한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분입니다. 김준경 이 원장님은 서울 출생, 경기고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졸업하고요. 서울대 출신이죠. 그 UC 샌디에이고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서 1990년도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퇴임했대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퇴임을 하셨겠죠. 2008년도 청와대의 금융비서관으로 지냈고 박정희 전 대통령님의 비서실장으로 지낸 김정념 씨가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에 대한 뼈대가 굵은 집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방송의 핵심입니다. 이재명이가
국가 채무 비율이 100을 넘겨도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멍청한 소리를 합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현재 GDP 50%가 국가 채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100%가 넘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재정 지출을 늘리면 그만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 김준경 원장님께서 미국이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넘어도 정부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신뢰가 있는 반면, 아일랜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국가 채무 비율이 현재 한국보다 낮은 41%였지만 재정위기가 발생했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 재정 비율을 100%, 국가 채무가 100%를 넘는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꼬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이 100%라면 지금의 영국 수준인데, 외국 투자자들은 재정 건전성과 국가 채무 규모만 보고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채무 비율이 100%가 되기 전에 해외 투자자들은 떠난다. 나중에 기축통화국이 된다면 모를까 한국 국채를 국제금융시장에서 누가 사주겠나. 미국 등 주요국은 언제라도 국채를 사줄 투자자들이 줄을 서 있지만,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넘는 한국의 국채를 사겠다는 투자자들을 찾을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50%인데 외국인들에 대한 주체를 보세요. 아무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하죠. 하물며 연기금도 대한민국 국내 투자 비율이 11%밖에 안 돼요. 나머지 40%가 미국 주식을 삽니다. 그러니까 신뢰는 이미 대한민국 기관에도 신뢰를 잃었고, 해외 자본에서도 지금 현재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에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 중에 두 번째로 꼽죠. 지금 중국과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 채무 비율이 미국이 134%를 웃돌고 일본이 254%를 웃돈다고 해서 이들을 벤치마크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채 비율을 더 줄여 나가야 되는데, 외환 위기 때에 대한민국 국채 비율이 11.4%밖에 안 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그나마 쉽게 극복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육박을 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외환 위기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과연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 어렵다라는 거겠죠. 국가 빚을 덜 내니까 거꾸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황당한 소리인 게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장 주요 원인을 제공을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경제 실정, 저성장, 최저임금 급등, 부동산 정책의 반복된 실패와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꼬집어 얘기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여당은 재무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분들을 꼭 모시고 와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싸질러 놓은 똥 때문에 지금 이 정도까지 왔다라는 걸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입내 세출 원칙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무너졌다라고 본다.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처럼 막 써도 된다고 스탠스 잡은 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재정 건전성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돼버렸다라고 꼬집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지금 뭐 이러한 실정 가운데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방송을 정리하게 되면,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악재 리스크로 인한 이러한 요소들, 리스크 1번, 2번, 3번에 대한 리스크 부각으로 인해서 외국인 주체들이 계속해서 팔자세를 유지를 하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많이 위태로울 때 반도체가 꺾이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저희 채널을 시청을 해주시면서 앞으로의 해안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